근데 기밀 유출 방지하는 네. 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 장소, 기업. 네. 사람 만날 때 네.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어. 그 사람의 질문에 답하지 말고 내가 할 말만 해라. 장소는 내가 원하는 장소 아니면 가지 마라. 기업은 이제 납치당할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죽듯이 치거나 네. 벽에 부딪혀서 정신을 잃으십시오. 72시간 내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유, 야, 지금 뭐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진짜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군요. 하여튼 흥미로운 얘기가 많습니다만 여기서 5차, 6차 변론기일에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이제 홍장원 그리고 이제 박종군 두 이제 증인인데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증언했던 제 워딩 그대로고 지금까지 그 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 2월 6일 재판에서 곽종군이나 홍장원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에 마치 뭐 설득하면서 그 이후에 내란죄 프레임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아닙니다. 저희는 12월 3일 날 계엄 터지는 순간 이건 내란이라고 이미 규정을 지었고 12월 4일 날 의총에서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 네. 또 하나는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한 관련자들 전원 다 고발한다. 그날 이미 다 내란죄로 규정 짓고 프로세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홍장원 차장이 뭘 넘기고 메모를 한 거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내란 프레임이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네. 홍장훈 전 차장이 네. 박선원 의원님한테 이제 그 메모를 네. 사실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모는 홍장훈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과 작성하면서 만든 메모입니다. 국정원 특보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김모 공작 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원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홍장훈이가 저기 박선원이한테 저기 무슨 약점 잡힌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이거 예, 들었을 제가 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8대 1차장이고 네. 홍장원 차장이 20대 차장이에요. 그러면은 전임자 잘못을 후임자가 합니까? 아니면 현직에 있는 분의 약점을 전임자가 잡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수가 말이 안 이야기고 되다. 처음에 이제 12월 6일 날 그때 이제 홍장원 차장이 경질됐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정보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위원장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 차장이 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야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있는 자리에서 네네. 이걸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장 혼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아니 곽종근한테 항의하러 지금 이천에 와 있다. 그래서 간사 대리인 네. 김병기 의원이 저 대신 갔어요. 그래가지고 신성범 위원장 있고 김병기 간사 있고 있는 자리에서 홍장훈 차장이 쭉 다 이야기한 거예요. 현지에서 증언한 내용 그대로. 예. 예, 그리고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김병기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못 들었기 때문에 홍 차장한테 문자로 보낸 거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정리해놓은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대로 있었으면 메모를 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있어요. 네. 저도 저희 당의 뭐 의원이시고 네. 이제 정보위원장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그 미팅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미팅에서는 이성권 간사도 있었을 네, 거예요. 그 미팅에서는 이 메모가 나오지 않았던 메모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걸 또 준 게 아니라. 그럼요. 아 그러니까 네. 사람이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아니 분명히 나왔어요. 홍장훈 차장이 여기까지 듣고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범도 물어봐야지. 너 왜 나한테 안 주냐? 네가 이야기한 거 증거 내놔. 아. 이성근도 달라 그래야죠. 정보위원회 하는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설명을 해주든지 뭘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간사 임무지. 네네네.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뭐 홍장원이 뭐 100억 어쩌고 저쩌고 네네. 했는데 별 소리가 다 있어요. 뭐 홍콩의 아파트가 어쩌고 맞아요. 저쩌고 해서 제가 지난 10월 달 국정감사 때 원장한테 물었어요. 이게 사실이냐? 원장이 사실이 아니다. 네 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홍장원은 정말 탈탈 털려가지고 사람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는 것 알지 않느냐. 그래서 끝난 문제예요. 아 근데 우리 저기 확실히 저기 국정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네. 정보를 네. 제가 연예계 국정원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많이 알아? 근데 진짜 많이 하시네. 5차, 6차 탄핵 심판 변론기를 핵심 증인들이 이제 대거 출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포인트를 이제 네. 꼽는 장면이 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동의하실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원 발언.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오늘 많이 장면이지 않을까 나오더라고요. 싶으니까.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마친 후에도 이렇게 4차례나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회 신고는 5천 명 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올 것 같다라든지 이걸 보면 그냥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저 정도로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걸 심각하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시대명사로 인원은 쓰지 않는다. 또 이런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국선 변호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호하는 사람들 진짜 처음 봤어요. 인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는 쟁점이 됐습니다. 그게 마치 인원이거나 의원이면 내란죄가 성립하고 요원이면 내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내란죄는 성립이 됐습니다. 저도 요원 이론 이게 되게 황당했거든요. 이게 재미를 봐서 그래요. 바이든 날리면 때.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나중에 쪽팔려서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란이었고 이미 법원에서도 1차적인 판단을 했지만은 이게 먹힌다는 거죠. 실제로 그 요원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국회에 끌어낼 요원이 어디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방하는 순간부터 산으로 가버리거든요. 눈점이 흐려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하철에 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준석 씨 이러면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당신이 어제 이런 말 했는데 이래서 싫어 이러면은 논쟁할 수가 있어요. 네, 어르신 그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네 왜 조국 딸이랑 결혼했나? 이러면은 그 진짜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뭐 반박을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인데 약간 이런 논란을 일부러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원과 의원 이거 논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런 분들에게 하나의 진지를 구축해주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뭐 예, 저는 이제 탄핵 소추단으로 네네네. 이제 헌재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건 뭐냐면 여인형의 고뇌. 그러니까 여인형이 말을 많이 안 했잖아요. 명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14명 정도?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암고 후배고 김용현 장관의 후배고 이상민 장관의 후배예요. 충암파라고 불리죠. 충암파 중에 이제 정말 실권자이고 그런데 이번에 11월 말 요때 이제 마지막 김용현한테 불려가가지고 여인형이 책상을 치면서 반대를 해요. 계엄 안 된다고. 왜 그랬을까? 그건 바로 노상원의 존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면은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노재현 국방장관 날려버리잖아요. 계엄사령관도 날려버리잖아요. 정승화를 합동수사본부장이.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제일 두려워하겠어요? 김용현이 두려워하죠. 김용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합동수사본부장이 실권 딱 잡아가지고 대통령 윤석열한테 직보하는 체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김용현이 노상원을 견제 차원에서 넣어요. 7월 말부터 그 12월 1일 그 짧은 시간에 22번을 만나요. 노상원을.
그거를 여인형이 알아요. 그래서 여인형이 장관한테 노상원을 멀리하십시오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상한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말에 겸하면 안 된다고 책상을 치며 장관한테 항의를 했는데 본인이 약간 좀 팽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합수부장인데 수사 1단장으로 노상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노상원은 자기 선배 41기 육사. 어떻게 이겨요 자기가. 그리고 정보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계엄에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후방 계엄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내란의 상징인데 이 내란의 상징이 노상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건 내가 아닌가 보다. 그게 예인형의 고뇌고 이번 헌재에서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저는 지금거리에서 느끼셨군요. 네, 추측입니다. 추측. 예. 네,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분 한 분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지만 가장 근본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믿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6차까지의 심판 변론 기일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2월에 67%까지 갔던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지금 내려갔습니다.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고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저는 핵심 증인들이 몇 가지 좀 말이 흔들리는 거. 특히 곽종근이라는 분은 정말 이 까면 깔수록 말이 발라지는 것 같아요. 뭐 대상인물을 요원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고 할 때 인원으로 가고 또 도끼를 부수고로 하고 갖고 나오라고 그랬다가 도끼란 말은 없었다 그러고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또 양쪽 변호인단의 질문에 계속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바꾸지 않았고요. 그거 아세요? 이 재판에 대해서 지금 뭐 신뢰도 얘기하시는데 김영현 변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이진우 접견 신청했고 여인영 접견 신청했고 곽종근 접견 신청했는데 곽종근은 거부했고 이진우 여인영 접견하고 나서 이 두 사람들 답변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와서 진술 거부하고. 그래서 지금 회유했다고 그게 선전선동이에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게 정동동한 그게 저는 사실만 얘기했지 이 재판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 하나 지금 꼭 짚고 가야 되는데 재판관들이 꼭 사령관들에게 조서에 서명 날인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이 별거 아닌 질문 같은데 법적으로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조서를 다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네네네.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법적 절차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재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 재판을 판단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근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십시오.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요. 저는 약간 안타까운 게요. 네. 헌재나 아니면 선관 이런 기관의 신뢰도 이런 거를 공격하는 부분은 반복되고 있어요. 선관위에 대한 음모론 다 퍼뜨려 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선관위가 신뢰 못 받으니까 다시 이거 부정선거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좀 이상한 순환 논리거든요. 근데 지금 헌재에서 똑같은 걸 이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재에 대해서 계속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졌으니까 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못 믿겠다. 이 절차 중단하자. 뭐 이런 논리로 가면은 한 번 먹히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시킨 게 어딥니까? 그럼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믿겠다는 건지 저는 헌재의 어떤 신뢰도에 대해 가지고 좀 기관 공격하는 게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헌법기관과 헌법 구조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다만 어떤 기관도 인간이 운영한 거기 때문에 저는 무오설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무오설 이런 건 없어요. 국회도 오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오류도 인정하세요. 아니 그게 왜 대통령의 오류예요? 아니, 거부권 안에서? 아니 어쨌든 대통령도 오류가 있으면 맞습니다. 인정하세요. 네. 대통령도 행정부도 오류 있습니다. 헌재도 사람이 운영하는 헌재에 어떻게 오류가 없앴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 보통은 판결 이후에 지적하죠. 판결하기 전에 사법부를 마찬가지라고 흔들지 봐요.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국힘이 너무 과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뭐 으뜸 가는 법률가였는데 직위상으로는 본인이 논리로 대변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자꾸 이런
부가적인 게 들어가서 기관을 같이 때려주자 이런 거. 옛날에 조국 장관 사태 때 똑같은 것도 아닙니까? 검찰을 공격하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아니 검찰 공격하지 마라. 조국 장관이 개인적인 방어를 논리로서 해라 이랬는데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 저희는 이제 일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 7차 탄핵 심판 변론길 저희 이제 녹화 후입니다. 이때 그 재판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그때 그저 예측하신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예. 저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계엄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없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예담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김영원 전 장관하고 뭐 경론을 벌였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근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 측에 신청했다는 거는 네.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용적이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원식 전 장관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왜 중간에 장관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그 얘기 많았어요. 네, 그것은 뭐 정보사령관, 정보사령관의 경질 문제로 일단 보도가 됐는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용현만큼 편한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럼 윤석열 측에 유리한 정황은 아닌데.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키웠고 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한테 유리한 정황을 얘기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지금 이런 역학구도 화에서는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예. 2024년 3월 말에 대통령 안가에서 만찬 모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때 그 대통령이 이상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저는 뭐 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제고하고 좀 다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뭐 그런 계엄까지 생각은 못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저는 그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제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그 예의에 벗어나지만 제가 경호처장한테 제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 6일에 증인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됐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이 이제 가장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윤석열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이상민 장관에게 뭐뭐뭐뭐 언론사 단전 단수해라. 이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그 지시를 받고 나서 경찰청장한테 연락하고 그다음에 소방청장한테 연락해서 각각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상민 장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방송사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장은 이상민 장관으로 때려 전화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죠. 청장님께서는 단전 단수란 그 단어 용어를 들으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단전 단수 요청을 소방청은 받은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제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 사실들이 이번에 확인되는지 여전히 이상민 장관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제일 유리한 건 진술 거부권,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헌재하고 형사재판 달라요. 그렇죠. 헌재는 그냥 탄핵이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인데 징계재판이죠. 형사재판은 가서 자기가 감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이 어떻게 나올 거느냐, 과연 충암파가 배신할 거냐 말 거냐, 이번에도 말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단전 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챙겨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거고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백종욱 국정원 3차장하고 이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왔다는 건 결국은 이제 선관위 시스템 문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게 된 중요 이유 중에 하나인 그 선관위 시스템이 부실하다. 이거의 논쟁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백종욱입니다. 국정원 3차장 백종욱. 국가정보원법의 제4조에 의하면은 사이버 공격이 들어와도 중앙행정기관만 보안감사를 할 수 있어요. 선관위는 보안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2달 일주일을 보안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우리 국정원 해커들이 제일 뛰어나거든요. 처음에 국가기술보안연구소까지 다 동원해서 선관위를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도 주고 방화벽도 해체하고 전체 시스템 소스 코드에다가 설계도까지 다 줬어요. 마음대로 한번 들여다보라고. 그래서 몇 개를 찾아낸 게 소위 기술적 미비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요. 다 주면 구글도 나타나요. 그 엄청난 시스템에서 전문가마다 보는 게 다른데. 근데 이 백종욱이 10월 6일 날 대통령한테 1차 보고를 했는데 이런 거 하려고 그 돈 쓰고 시간 썼냐고 대통령이 노발대발해가지고 10월 6일 발표 1시간 전에 취소가 돼요. 그리고 이 백종욱 이 사이버 팀에서 김규현 비서실장 팀으로 이 문서 작성이 넘어와요. 그래서 2차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요. 그래가지고 강서구청장 선거 있기 하루 전 23년 10월 10일 날 보안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중요한 거는 이 백종욱이가 결국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32번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뭘 합니까? 그래서 백종욱은 윤석열 측 그 증인으로 나오지만 증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32번은 뭐 받은 건 아니죠. 사실. 아 그런가요? 32번으로 뭔가를 모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받은 것보다 못하다고 표현한 건 있습니다. 나중에 확 밀린 건가요? 참고로 아마 저희가 18번까지 당선됐습니다. 잘 받은 게 아니죠. 점검 결과를 받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또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고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되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22대 국정 과정을 치르면서 다 개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적어도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22대 국선에서도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홍보 영상 내용을 보면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형상기억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형상기억종이라고 선관위가 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된 것은 빳빳한 투표지,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지적하니까 형상기억종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그 국선의 선거 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그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 우리가 녹화 날짜가 이제 일요일에서 그런데 사실 이제 그 4일로 예정되어 있는 5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진우하고 이제 여인영 또 이제 뭐 사령관들은 지금 군 검찰 조사에서 얘기들이 지금 흘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그런 진술들이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사실 이제 국회에 이제 증언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그날의 상황을 좀 미리 좀 예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저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수계 옆에 이제 협력자가 되어도 엄청난 처벌을 받는 것인데 재판부에 최대한 이제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놀랐던 게 뭐냐면 홍장원 차장이 했던 증언들의 상당수가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화법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싹 다 잡아넣어라 이런 거. 네, 화법이 딱 맞아들어갑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처음 봤을 때 그 부정선거안에도 인천지검 시켜 싹 다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화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데?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녹취가 있고 이런 상황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공방이 굉장히 가열되겠죠. 세 분이 나오는데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홍장원 전 1차장은 별로 걱정을 안 해.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신 분이더라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굉장히 특출하시는데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22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국정원 청사로 돌아가서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간, 장소, 그 당시 분위기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스파이 넘버 2인데. 그러니까 멘탈이 괜찮아. 근데 이진우, 여인영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기 전에 멘탈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들어보면 액면에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럴 수 있는 분이거든요. 눈 쳐다보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한 말을 그냥 앞에서 부인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당황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고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기억과 멘탈이. 그래서 꼭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멘탈을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정의는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별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를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네. 뭐 일부 유사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고등학교 이제 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의 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최측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국회에선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여놓고는 지금 생각해보니 사법 판단 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며 당시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어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대통령에 반하는 그런 진술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뭐 본인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한 거 정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는 지금까지 그 주변에 지금 비정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고 당연히 말렸어야 되는 거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드디어 국민들이 자세히 아는 거예요. 저 당대표 하던 시절에 오죽하면 당대표가 드러눕지 않고서야 저 사람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겠느냐. 근데 이게 국무회의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비극적인 겁니다. 그 이상민 장관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 주장을 믿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그걸 정면으로 부인을 한 겁니다. 12월 3일 있었던 일은 내용을 보면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물리력, 군사력을 동원해서 척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반민주적, 반보수적, 반헌법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고도의 통치 행위로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가장 가까워 있었던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고도의 통치 행위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또는 강성 지지층 분들께서도 한 번쯤 고려해 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상민 장관 뭐 그 전 장관 각자 도생의 길로 이제 접어든 건데 형법상으로 보자면 공범이 될 거냐 아니면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거냐 부하 수행자가 될 거냐 이게 엄청나게 양형 차이가 크거든요. 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최소한 공범을 벗어나야 되겠다. 또 주요 임무 종사자에서도 벗어나야 되겠다. 부하 수행자로 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냥 그게 맞춰서 지금 진술이 조정되고 있는 것뿐이다. 드라이하게. 그런데 오늘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자기가 겪은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12월 3일 울산 회의 일정 중간에 뛰쳐나와서 상경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시죠?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증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12월 5일 행안위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기존에 이야기했던 건 답변을 좀 하세요. 계속해서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 제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입니다. 여기에 이상민 말고는 전부 다 검찰 출신들, 박성재, 그다음에 이완규,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네 분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송년 모임이다. 이제 얼굴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얼굴 한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 안가에서 송년 모임, 얼굴 못 볼까 봐 거기서 모여서 식사를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왜 모였고 누구랑 함께 있었냐, 혹시 민간인이 같이 있었던 건 아니냐, 뭐 등등등에 대해서 저는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작정을 했으면 이왕 진실의 방에 들어간 거 진실을 다 말씀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높게 평가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되게 비겁하게 도망간 거거든요. 각자 도생. 네. 일단 자신이 관여 안 했으면 안가를 왜 갑니까, 다음 날? 이 안가에서 그 윤의 최측근 법률가들이 모여서 야, 이미 계엄 이거 내란으로 갈 건데 이거 어떻게 법률적으로 막을까? 그거 논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내란 공범으로 탄핵하겠다니까 탄핵하기 전에 사퇴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게 그랬던 사람, 주력량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진실의 방에 들어가서 진실을 얘기한다? 저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김용민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은 미국이를 보고 내려오면 무조건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상민 장관과 저 사이에도 뭐 이렇게 좋아할 만한 관계는 아닌데 여기다 미국이 물고 내려왔는데 너 옛날에 공산당이었잖아 이렇게 하는 순간 아무도 안 몰고 내려오죠. 지금은 저는 민주당이 가끔가다 이 국면에서 상황 관리하면서 이상민 그래 예전에 이런 했으니까 지금 와도 못 믿어 이렇게 하는 전술은 좀 법리학관 입장 유리한 전술은 아니다 이런 아니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뭐 우리가 필 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할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의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가 높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본인이 지금 말렸다라고 하는데 뭐 경호처 직원들이 있어서도 말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렸어야죠. 안 말렸으면 공범이에요. 와, 저는 이 확정적 개념을 이게 맞죠. 저는 윤석열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날뛰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말리는 거 관계없이 간다가 제 입장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죠. 네. 하지만 말려야 될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이라면 안 말리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나 모르겠다 포기해버린 것 자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제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죽을지 안단 이게 말이에요. 저는 약간 전술적으로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근데 형사 절차와 지금 탄핵 심판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하자는 게 너도 공범이지랑 그다음에 이제 이 절차를 또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범야권의 고민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주변 분들에게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 범야권에서 관리하면서 조금은 그걸 너무 세게 밀어붙인 거 아니었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부 다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내란을 진압하는 게 마치 게임을 하듯이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네, 이건 원칙적으로 내란범들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란은. 다른 범죄랑 다릅니다. 공포심을 심어줄 정도로 진압을 해야 되는데 친위 쿠데타이다 보니까 시기도 놓치고 저쪽이 다 권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빠르게 못 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느 지점에서는 이게 과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을 때 여론이 이제 반향이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사실 언론이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헌재 재판관의 이제 편향성에서 이제 3인을 언급을 많이 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교류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15년 전에 쓴 페이스북 글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에 헌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탄핵 불복을 지지층에 호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진보 보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구조의 다양성들을 담아내는 구조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3명, 법원 3명, 국회 3명 이렇게 뽑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돼야 우리 헌법을 어느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되게 폭넓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 구성의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재 구성에서 개개인의 특성 혹은 그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에 대한 공격은 헌법재판소라는 기능을 무시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김용민 의원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헌재의 다양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 구축해 놓은 거는 탄핵 재판이라는 거는 단순 다수제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특별 다수를 동의를 받아야지만 탄핵이 성립하는 것인데 특별 다수가 성립할 정도면은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구직을 성향을 나눈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실제 박근혜 탄핵 때도 이런 지리한 공방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때 이 사람은 무조건 보수 성향이니까 이 사람 무조건 부결 낼 거야 했던 사람도 가결을 냈거든요. 이동을 했거든요. 안창호 현 국가인권위원장 이름까지는 안 되려고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웃긴 게 문형배 재판관을 공격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뭐 친분을 얘기합니다. SNS 친분. 예. 서로 SNS에서 안부를 묻고 그런 거죠. 이게 되게 말이 안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재판관과 관련해서 기피 신청을 하거나 공정성 의심을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보통 피고인 혹은 재판받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 받는 것도 아니고 소추위원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의 대표일 뿐인데 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걸 문제를 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이재명 대표 나오면 무조건 갖다 박아서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 습성을 여전히 유지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가족들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만 찬성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찬성하고 대다수가 찬성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그 골라서 임명한 재판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잘못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의미한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내가 이런 시간 끌기도 하고 법리 싸움도 하고 하는 거다 하지만은 실제 나름 받아놓은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기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름 받아놓은 거고 그때까지 선거 준비 못하게 방해 공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하는 바와 실제 나타나는 효과는 완전 다르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측 변호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사실은 제일 답답하고 이거 큰일 났다라고 싶은 건 사실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를 대하는 태도예요. 최상목 대행 측 발 뭐냐면 법무부에 법률적으로 이게 타당한 헌재 결정인지 물어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헌재 결정은 헌재재판소 법이나 이런 거에 봤을 때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해요. 그냥 따라야 돼요.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건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또 보수주의자 입장으로 참 참담하고 마음이 급하고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냐 하면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보수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근데 그것이 단기적인 당리당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보수의 가치인 법치주의 준수, 또 헌정질서 준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중도보수층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오로지 이익만 쫓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저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침팬지보다 정치를 못한다고 봐요. 이거는 침팬지 침팬지 폴리틱스 보셨잖아요. 거기서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해서 세를 넓히고 힘을 키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 연대를 다 걷어차버리고 계속 그냥 극으로만 한쪽으로만 지금 몰려가서 힘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침팬지보다 정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